2025년 11월이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려 1조 달러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수많은 투자자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몇 주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충격적인 대폭락의 전말을 냉정하게 데이터로 되짚어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폭락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 5가지 정도의 핵심 질문에 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첫째, 폭락의 충격.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 둘째, 무엇이 이 재앙을 만들었을까? 셋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투자자들의 마음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넷째,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 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감정적인 얘기는 다 빼고 한번 냉정한 숫자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30%.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게 쌓아 올렸던 그 수익의 대부분이 단 몇 주 만에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걸 정말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 했을 텐데요. 그야말로 공포의 숫자였습니다. 붕괴는 정말이지 순식간이었습니다. 사실 10월에 이미 한번 경고 신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타는 11월 13일. 모두가 여기는 안 무너지겠지 하고 믿었던 심리적 지지선 10만 달러가 무너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방아쇠가 당겨지니까요. 하락이 그냥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비트코인 하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시장 전체로 확 번져나갔죠. 대규모 강제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겁에 질린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에서 앞다투어 빠져나갔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정말 과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촉발시킨 방아쇠는 대체 뭐였을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원인은 딱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덮쳐온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죠.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바로 거시경제, 즉 매크로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전체 하락 압력의 무려 6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자기들만의 고립된 섬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뒤를 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투자 심리가 이었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성장하고 이제 제도권에 편입됐다고 해도 여전히 금리, 환율, 그리고 국제 정치 같은 아주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 이게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 이렇게 불안한 거시경제 상황 위에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취약한 내부 구조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형 기관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했던 포지션들이 버피질 못하고 연쇄적으로 뻥뻥 터져나간 거죠.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기름통을 연달아 폭발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격 하락을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아수라장 같은 환경은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심리적 양극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정말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때 SNS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대형 기관, 그러니까 소위 고래들이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시장에 막 던지면서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느낀 거죠. 참 신기하게도요, 당시 시장은 완전히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극단적 공포 속에서 투매, 즉 패닉셀링에 나섰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형 기관들이 이 하락을 역대급 박앤세일 기회로 삼아서 조용히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줄어드는 걸 지켜보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정답은 없죠.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는 투자 조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시장 분석가들이 어떤 전략들을 제시했는지 그저 참고 자료로 한번 정리해 본 것이라는 점을 꼭 먼저 기억해 주세요. 이 표를 보면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접근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째,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위험을 싫어하는 분들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까 현금 비중을 늘려서 자본을 지키는 전략이 제시됐고요. 둘째,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지지선을 기준으로 짧은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장기 보유자, 즉 호들러 분들은 오히려 와, 가격 싸다 하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 즉 DCA를 통해 수량을 늘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기관들은 금리 같은 거시 경제 지표가 바뀔 때를 재진입 신호로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온 걸까요? 아니면 아직 더 큰 하락이 남아 있는 걸까요? 분석가들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죠. 단기적으로는요, 만약에 연준이 다시 돈을 푸는, 즉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신호를 준다면 60% 확률로 반등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15% 확률로 한 단계 더 깊은 하락을 겪을 위험도 여전히 존재했죠. 하지만 시야를 2026년까지 조금 더 넓혀보면요. JP모건 같은 주요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적정 가치 목표를 여전히 아주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역시나 ETF 같은 상품을 통해서 기관들의 꾸준한 수요가 계속해서 뒷받침될 거라는 전망 때문이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새롭게 제도권으로 편입된 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할 하나의 스트레스 테스트였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거시경제 충격에 계속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가혹한 현실의 시작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분석이 이처럼 변동성 높은 시장을 헤쳐나가시는데 작은 등대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